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심리학 시간. 이제 오늘 보니까 마지막 시간에 드디어 이제 종착역에 도착을 했네요. 궤조 위치는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큰 달락으로는 파트 9로서 직업과 스트레스 이렇게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들어갈 공부 파트는 챕터 1부터 직업관과 직업윤리, 그리고 끝후무리에 가서 이제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 대단원에 막을 내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끝내고 또 이제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 풀 때 아주 기분 좋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러한 시간으로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4페이지 보게 되면 챕터 1에 직업관과 직업윤리가 나옵니다. 직업의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학에서도 조금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마 직업정보론에서도 직업이 뭐냐, 오쿠페이션이 뭐고, 보케이션, 프로페션, 그 다음에 비즈니스, 또 잡, 일까지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이 있는데요. 책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직업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직업은 오쿠페이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고맙게도 우리 직업 상담사라고 하는 국가 자격증의 영어 이니셜은 보케이션입니다. 보케이셔널 카운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격이 높은 거죠. 왜 그러냐고요? 보케이션 한번 볼까요?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업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의식이 함축된 천직의 뜻으로 소명의식적 업, 직업을 말한다 라고 해서 우리 직업 상담사의 직업은 어떤 소명의식이 아주 투철한 그러한 직업적 가치가 좀 더 높은 이러한 어떤 직업의 명칭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격증도 오쿠페이셔널 카운셀러가 아니고 보케이셔널 카운셀러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심을 느껴도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어떤 그 용어에 따른 개념 한번 파악해봤고요. 직업의식입니다. 505페이지. 우리나라의 직업의식,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직업의식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뭔데? 바로 그겁니다. 직업관, 직업의식, 그 다음에 직업윤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직업의식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직업의식에 대한 그 자체의 또 세부 요소가 또 있어요. 거기 보면 2번에 보면 직업의식이 있죠. 그죠? 자, 직업의식 줄 것이고, 그 직업의식의 또 기본적인 네 가지 범위는 뭐냐면,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직업에 대한 가치, 동그라미, 직업에 대한 태도, 동그라미, 직업에 대한 의견, 동그라미, 가치, 태도, 의견, 이 세 가지가 또 뭐예요? 직업의식을 말하는 것이고, 직업의식과 직업관, 직업윤리 합쳐서 전체 큰 틀의 광의의 직업의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나오는 위세에 관한 부분은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506페이지에 여러분들 바람직한 한국인의 직업의식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보통 동양의 직업의식과 서양의 직업의식을 많이 비교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서양 쪽의 직업의식은 좀 좋고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동양의 직업의식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니죠. 우리 역시 동양의 직업의식 중에서도 꽤 쓸만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재적 가치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외재적으로 꼭 월급이 많아야 된다, 꼭 연봉이 높아야 된다, 대우가 좋아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소명의식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또는 어떤 그 일의 가치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내재적 가치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일지향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 그 다음에 또 사회지향적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인 어떤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내주의, 참고 끈기 있게 인내 있게 일하는 그런 스타일. 또 직무 몰입, 무시무시하죠. 분도 야간도 엄청나게 잘하고, 그죠? 철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죽을 똥 살똥 일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성실성, 황소 같은 어떤 그런 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명의식. 앞에서 말했던 내재적 가치와 일맥상통한 말입니다만은, 이러한 소명의식, 이것은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매우 바람직한 것도 있죠. 물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국가시험에서 꼭 안 좋은 건 나올 시험 잘 안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안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무슨 학벌주의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무슨 연고주의, 무슨 고향 출신이냐 이런 거. 그 다음 또
무슨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냐. 그 다음에 인맥주의 같은 거죠. 이거 우리가 청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황금 만능주의 같은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역관주의죠. 역관주의. 여러분 역관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단어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오프라인 강의할 때 역관주의를 얘기하면 뭐 아시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역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지가 아는 사람 위주로 조직도 하고 조직도 만들고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지인 위주죠. 잘 아는 사람, 또 자기가 과거에 데리고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위주로 새로운 조직을 짜거나 일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간 일이 굉장히 전문적인 일인데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그 일을, 그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잘 안다고, 그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그 사람 내가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 위주로 조직 개편을 하고 일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죠. 이 역관주의의 반대말은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전문가주의입니다. 전문가주의. 그래서 비록 자기가 잘 알지 못해도 자기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과감하게 기꺼이 그것을 그 사람을 수용하는 이러한 자세, 이게 보통 전문가주의입니다. 매우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그리고 한 번은 좀 생각해 봐야 될 좋은 의미에서의 전문가주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책에 있는 바람직한 한국인의 취급의식은 이런 것들이다. 한두 문제 나왔던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1차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어느 파트가 중요하다 안 하다 상관없이 이 챕터 2 스트레스 연구 및 의미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두루두루 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있다 의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의 연구 배경이라고 해서 제가 좀 내용을 좀 많이 적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서 하나의 아주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근로자의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손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러한 스트레스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배경만 설명해 놨습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508페이지에 스트레스의 학문적 연구의 시작에 어떤 것이 있느냐, 또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의 학문적 연구의 시작이라고 해서 그 세 번째 줄에 바로 한스 셀리에라고 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스위스 의사인데요. 이분이 발견한 GAS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509페이지에 보면 일반 적응 정후라고 해서 GAS, 그죠? 제네럴 아답테이션 신드롬이라고 해서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으로서 보통 우리가 증후군 이렇게 하면은 보통 신드롬이라고 하는 걸로 영어로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세죠, 정세. 어떤 병명을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정세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일관된 내용으로 자꾸 발견되는 이러한 상황을 병명을 짓기 전에 하나의 명칭을 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드롬 또는 증후군이라고 쓰는데요. 이 스트레스를 일반적으로 GA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셀리에가 GAS라고 하는 이론을 설명을 합니다. 교조 509페이지 갑니다. 가운데 보면 GAS의 일반 단계를 설명해 놨는데 경고 단계, 그 다음에 저항 단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진 단계입니다. 뭐 3단계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GAS라고 해서 셀리에가 말한 GAS 3단계는 바로 처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스트레스의 강도입니다. 스트레스의 강도고 이거는 시간이라고 합시다.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쭉 올라와요. 그러면 이 올라오는 게 경고죠. 삐뽀 야 몸에 이상이 생길 것 같다. 이러다가 내가 이제 그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체계가 작동이 되면서 저항을 하게 되죠. 저항을 하게 됩니다. 레지스탄스. 그러다가 이 강도가 점점 세지게 되면 어느 틈에 내가 휙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그죠? 이 저항을 못한다는 거죠. 이 정도 수준에서의 저항에서 내가 버팅기다가 도저히 안 되면 내가 에란 모르겠다고 내 자신을 놓아버리는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바로 번아웃, 소진 상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저항력을 잃어버림으로써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경고, 저항, 소진, 이 순서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요. 명칭도 아셔야 됩니다. 다른 명칭 안 씁니다. 경고, 알람,
레지스턴스 저항, 번아웃, 소진 이렇게 해서 경고, 저항, 소진 이런 식으로 3단계로 GAS가 진행된다. 여러 번 나왔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더 뭐 하부적으로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학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0페이지에 보게 되면 라자루스의 이론이 밑에 검은 음영 부분이 나와 있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라자루스라는 분은 행동주의 상담 이론가이며 인지적 이론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도라와 같은 그런 행동주의에서도 인지적 접근론을 펼친 학자인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의 인지평가적 스트레스 이론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인데 그것을 인지적으로 코그니티브 인지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스트레스라도 크게 느낄 수가 있고 작게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분의 주장한 인지평가적 스트레스 과정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트레스 사건 자체보다 지각하거나 인지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1차 평가는 뭐냐면 무관적 평가라고 해서 환경과의 관계가 인간의 안녕에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또 어떤 결과를 얻을 노력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무관적 평가라고 해서 이제 스트레스 자체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랄까 의미 없는 것들을 빨리빨리 대체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막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죠. 막 뭐라 그래요? 뭐까 사서 고생한다? 뭐 이런 거 기후 같은 거 있죠. 기후 쓸데없는 생각 이런 것들은 무시해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다에 나옵니다. 1차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건 다인데 시험과 관련 내용만 제가 좀 딱 집중해서 설명할게요. 일단 1차 평가는 스트레스를 평가하는데 스트레스가 온 것이 해로움, 나에게 얼마만큼 해로운가, 위협적인가, 또는 내가 얼마만큼 또 도전을 요구하는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에게 얼마만큼 위협적인가를 일단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1차 평가입니다. 그 1차 평가는 그 아주 팩트 중심의 어떤 위협적인 사항들, 그 다음에 어떤 그 도전을 포함하는 어떤 위기적인 사항들을 평가하는 1차가 있고요. 그다음 2차 평가입니다. 2차 평가는 자기 자원에 대한 평가예요. 대처 자원이죠. 그러니까 1차 평가는 스트레스 자체를 평가하고 2차 평가는 좋아. 그 발생했어. 스트레스가 발생한 거 내가 알아. 그러면 이제 그 스트레스에 대처할 만한 나의 내적 자원은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내가 친구한테 보증을 서줬어요. 근데 친구가 500만 원 보증 서줬는데 친구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나에게 힘들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1차 평가. 그런데 2차 평가는 뭐냐면 좋아. 내가 500만 원을 내가 생돈을 물려주게 생겼어. 그런데 막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내가 뭐 적금 들어놓은 게 5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단답 쓸 건 아니라서 일단은 내가 갚아주고 나중에 친구 만나서 내가 뭐 구상권을 행사하든가 아니면 친구한테 좋은 말로 해서 내가 받아내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1차 때 생각했던 그 스트레스가 조금은 적어지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2차 평가는 뭐냐면 1차 평가 때 내가 생각했던 위협적인 스트레스를 한 번 더 내가 나의 능력으로 재평가하는 이러한 것을 2차 평가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재평가가 있습니다. 3차 평가가 아니고 재평가예요. 1차, 2차 재평가예요. 그래서 재평가는 뭐냐면 조금 전에 1차, 2차 평가를 한 번 더 해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스트레스가 나에게 얼마만큼 큰 건가 적은가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과정을 라자루스가 설명한 겁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 대처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라자루스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511페이지의 그 금은 박스 안에 바로 베이직 아이디라고 하는 겁니다. 다중양식 치료라고 하는 거죠. 이거 뭐냐면 스트레스가 딱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 베이직이라고 해서 베이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기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그 7개의 목록이 있습니다. 행동, 감정적 과정 내지는 반응, 감각, 심상, 인지, 대인관계, 생물학적 기능, 성향 이렇게 있는데 7가지죠. 이 7가지의 영어 표기의 이니셜입니다. 예를 들면 베이직의 B는 행동의 behavior를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들 그 뭐 S는 그 I 있죠. 베이직의 SI, I는 거기 나오는 심상이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또 S는 센스, 감각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T 같은 경우는 드라그입니다. 약이죠, 약. 우리가 뭐 이렇게 약물 같은 걸 투입하게 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뭐 약물 투입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스트레스라고 해서 다른 어떤 그런 내상적 치료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상적 치료를 그러니까 약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스트레스를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그 사람에게 치료할 거냐,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의 어떤 심상을 바르게 할 것이냐, 인지의 태도를 바꾸게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필요하다면 약물 투입을 할 것이냐, 그게 따라서 베이직 아이디 7개 유행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다중 양식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라자루스의 베이직 아이디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스트레스의 어원이죠. 뭐 근데 스트레스 뭐 또 스트레소 이런 것도 있고 스트링거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이건 참조로 여러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여러분들 513페이지로 좀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나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냥 스트레스가 다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스트레스도 보면 좋은 스트레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콜레스테롤 보통은 나쁘다 그러죠. 안 좋다 그러죠. 근데 콜레스테롤도 얘기 들어보면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다는 거죠. 없으면, 몸에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뭐 학업을 성적을 올린다거나 생산성을 올린다거나 할 때 어느 정도 막 목표 관리 들어가고 막 퇴근하고 빨리 하라 그러고 엄마의 잔소리를 전혀 안 하는 아이와 엄마 잔소리를 하는 아이가 성적에 있어서 잔소리 하는 아이가 좀 올라간다는 것도 여러 연구에서 많이 나와요. 그거 보면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스트레스를 뭐라 그러냐면은 그 513페이지 그 밑에 표 있죠. 유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스트레스예요. 좀 괜찮다라는 거죠. 조금씩 필요한 거고 오히려 순기능적으로 어떤 생산성을 높인다거나 자신의 생활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감으로 해서 전반적인 효율성을 올리는 그러한 역할의 스트레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안 좋은 것은 그야말로 우리를 하여금 소진하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할 그런 위험스러운 스트레스를 갖다가 디스트레스라고 한다. 두 가지 개념 정의를 제가 넣어놨는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표 바로 위에 역류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여커스와 도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요. 뭐 어려운 이론은 아닙니다. 이런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의 강도가 이거 스트레스의 강도입니다. 스트레스의 강도가 올라가면 갈수록 이런 무슨 생산성 같은 거죠. 생산성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처음에 스트레스를 막 늘리면 생산성이 막 올라갑니다. 그죠? 공부해라, 뭐 해라, 막 감시, 감독하면 올라가죠. 그래서 언제쯤에 올라가다 보면 요즘도 가면 더 이상 생산성은 안 올라가요. 근데 스트레스는 최고조가 되죠. 생산성은 최고조가 되는데 스트레스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좀 더 하라고 또 스트레스를 줘버리면 이제는 아예 생산성이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까지는 뭐예요? 유스트레스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디스트레스가 나오는 거죠. 디스트레스. 오히려 안 좋은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니까 U자가 뒤집어져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역류가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류가설.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생산성에 순기능을 하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 휙 꺾여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악순환의 어떤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안 좋은 효과가 발생하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 바로 역류가설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밑에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514페이지에 스트레스의 작용 원리 참고로 좀 보시고요. 5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조금 속도 빨리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또 제가 설명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516페이지 보면 환경적 원인, 물리적 원인, 개인적 원인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검은 음영 박스에 보면 스트레스의 심각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어 하나만 딱 알아두십시다. 이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17페이지 가운데 딱 보면 그게 Assembly Line Hysteria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그게 조립대 히스테리라고 하는 거죠. 찾으셨어요?
행각 표현 엄청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뭐냐면 조립대 히스테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왜 컨베이어 시스템에 이렇게 쫙 순서대로 막 일이 나오면 막 집어넣고 보내고 집어넣고 보내고, 그죠? 이게 사람이 그야말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느끼죠. 여러분도 과거 뭐 찰리 채플린의 그 영화 보면 막 모던 타임즈라는 그 영화가 있죠. 거기 보면 막 이렇게 작업대회에서 막 하다가 사람이 그야말로 부속품처럼 일하다가 톱니바퀴에 이 찰리 채플린이 막 끼어가지고 돌아가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표현한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러한 작업대, 조립대 히스테리도 우리 근로자에게 크나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라는 걸로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데스크 레인저 들어보셨습니까? 레인저라고 하지 화가 난다는 얘기죠. 데스크 레인저, RH 레인저 해가지고 이게 책상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책상 분노.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공부 막 하다가 책상 탁 하고 공부하다가 갑자기 책상을 이렇게 주먹 쥐고 책상을 빵 칩니다. 에이 나 안 해. 사표 쓸 거야.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그 욱하면 안 되는 건데 가끔씩 이렇게 하다가 책상을 빵 치고는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하도 이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전문 용어도 생겼어요. 뭐라고요? 데스크 레인저,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의 어떤 결과에서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518페이지에 나오는 내빈의 4가지 유형입니다. 이것도 참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갈등 요소에서 뭐 상담원 끝 말미에 제가 막 그런 거 드렸을 거예요. 뭐 송신자 간, 송신자 내, 개인 간, 개인 내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거와 더불어서 바로 갈등 패턴 4가지가 있는데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 했어요. 접근 갈등과 접근이란 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접근하고 싶어. 그런데 2가지가 다 좋아. 그런데 하나만 선택해야 돼, 그죠? 친구하고 축구도 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어. 그런데 한 가지만 하라 그랬을 때 내가 느끼는 갈등이야. 뭐 행복한 갈등이죠, 뭐. 그 다음 2번째는 뭐냐면 해피 갈등. 둘 다 하기 싫어. 그런데 하나는 해야 돼. 공부를 하든가 엄마 심부름 하든가 방 청소를 하든가 공부하든가 둘 다 하기 싫어. 그걸 하나 해야 되는. 이때 우리는 갈등을 느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근 해피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요건 접근하고 싶고 요건 회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접근하려면 회피해야 될 거 하나를 해야 되고 회피하려면 접근할 거를 또 하나 안 좋은 걸 또 접근해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난해한 개념으로 이중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 책에 나온 예 그대로입니다. 친구가 축구하자고 하는데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개 다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중 접근이죠, 이중 접근. 그런데 또 이중 회피도 있단 말이에요. 가족과 나들이를 가버리면 친구가 실망할 거고, 또 친구가 축구하러 가면 가족이 싫어할 거고. 이 말 이해하십니까? 둘 다, 그러니까 접근 회피 이런 게 아니고 접근 회피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하고 의상하는 것도 싫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따다는 것도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찾아와 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중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해요. 참 레빈이라는 사람 참 별걸 다 연구했네요. 그죠? 하여튼 1번, 2번, 3번, 4번 이 유형 4가지 시험이 잘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519페이지에 가운데 딱 보면 또 생존자 증후군,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이 많아지는 이런 시대에 보면 이제 친구들은 예를 들면 뭐 구조조정으로 해서 시체말로 뭐 잘려서 나갔는데 자기는 안 잘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남아있음으로써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을 보인다는 얘기죠. 보면은 뭐 천재지변된 사고로 인해서 살아남은 자에게 느끼는 어떤 내재적인 정신적 고통 이런 걸 얘기하고요. 특히 또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심리적 상황, 또 질병적인 상황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잘렸으니까 이제 뭐 업무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가로하지만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이제는 참고 해버린다는 거죠. 원래는 좀 뭐 저항을 하거나 항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많은 일들을 다 받아서 하는 경우. 또 살아남은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나가서 독립할 어떤 그런 힘이 생기면
가차없이 자기도 조직을 버리고 나갈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사심 같은 게 사라지게 되는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존자 증후군이라고 한다. 이것도 시험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별표 한 2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성격 유형입니다. 이게 A 유형, B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프리드만 교수가 이것을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성격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뭐 느닷없이 A형 유형이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이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뭐 스트레스에 관하여 또는 뭐 좀 친절한 문제는 뭐 프리드만 교수가 개발한 또는 뭐 주창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A형과 B형, A타입, B타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또는 설명한 것을 바르게 한 것은 뭐 이렇게 시험이 잘 나오는데 일단 A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 A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A 특징이 뭐냐면 무지무지하게 급하기도 하고 막 언어적 공격도 강하고 목표 지향적이며 정력적으로 일하며 책임감도 강하고 분노라든가 적대감을 그때그때 막 표시해버리고 시간에 대한 이완 그게 없어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너무 빡빡해서 유들이는 일본 말이니까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매우 어떤 스스로 릴렉스 할 수 있는 좀 쉬었다 가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도 잘합니다. 장점으로는. 그러나 한번 스트레스가 탁 오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A타입이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가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반대로 B타입은 뭘까요? B타입은 뭐 경쟁심보다는 목표 지향적인 것보다는 과정 지향적이며 좀 느긋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타인에 대한 이해 폭도 있고 그 다음에 적대감보다는 이해하려고 그러고 언어적 공격보다는 상황을 판단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B타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스트레스가 와도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A타입은 좀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520페이지 밑에 보면 통제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제 위치에서 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521페이지에 보게 되면 내적 통제형과 외적 통제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내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이에요. 내적으로 하는 사람. 그러나 외적으로 막 남 탓하고 막 세상이 잘못되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어떤 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또 스트레스에 더 약해지죠. 그래서 남 탓을 한다. 외적으로 통제하는 사람들을 스트레스에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적으로 자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적인 능력 또는 자신의 어떤 인지적 능력으로 스트레스를 빨리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매우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에 스트레스 관련된 이론적 틀입니다. 이 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것은 좌에서 우로, 그러니까 조직에서의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 변인, 여기서부터 우측으로 가는 것은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발생 원인이 있어요. 보면 그다가 이제 발생 원인이 뭐냐면 물리적 소음, 조명, 진동, 역할의 모성, 역할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것을 지각하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면 생리적으로나 뭐 심혈적 혈관이 뭐 이렇게 안 좋아지고 생화학적으로 안 좋아지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식은땀이 나고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고 불안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다가 마지막에는 결과는 뭐예요? 질병이나 건강에 위험이 하게 되고 그 직책을 그만둬 버리고 딴 데 가서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해 놓은 것이고 위아래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위에 있는 것은 그러한 스트레스가 일어났을 때 개인적인 속성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강하게 오히려 더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좀 더 감소시켜주는 개인적인 속성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A타입이냐 B타입이냐 프리드만 교수의 그다음 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버텨내겠죠. 그 다음에 통제 위치가 내적인 사람이 훨씬 더 스트레스에 강하다고 얘기했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아래쪽은 뭐예요? 바로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사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동료의 사회적 지위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어떤 김대리가 부장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았어. 그때 이제 상사인 과장이 야 김대리 어떻게 해? 김대리가 참아야지 어떡하겠냐? 우리 부장님 원래 그러시지 않냐? 내가 소주 한잔 사줄게. 저녁에 같이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한번 해주면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스트레스와 관련된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또 동료가 우리 부장님 다 그렇잖아. 김대리 같이 나가 저녁에 좀 풀자. 우리 막 그 술 먹을 때 그죠? 상사 욕하면서 술 먹는 안주. 상사 욕하는 게 안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푸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개인적인 스트레스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여러 형태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4페이지입니다. 이제 스트레스의 결과 예방이에요. 이제 거의 끄트머리로 갔네요.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뭐 좋은 것도 있지만 결국은 안 좋다고 봤을 때에 조직에 미치는 결과는 별로 좋지 않죠. 524페이지 밑에 보면 직무 수행에 저하가 일어날 것이고, 제가 얘기했네요. 529페이지. 그 사무실에서의 분노라고 해서 책상을 쾅 재지르는 데스크 레인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무기력이 오기도 하고 결국에는 결근, 이직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뭐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든가 또는 산업재해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아주 정말로 누구도 원치 않는 이러한 것들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526페이지 밑에 보면은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적인 결과라든가 직무 스트레스가 행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오느냐. 그래서 뭐 흡연, 식욕부진, 돌발적 사고나 재해, 알코올, 약물 중독 또는 뭐 성적 기능의 장애 또는 이직을 해버리는 이러한 결코 좋지 못한 이런 결과들이 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스트레스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적절한 스트레스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운동을 한다든가 뭐 규칙적인 어떤 뭐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좋겠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528페이지 가볼까요? 528 바로 TDR이라고 해서 긴장 방출률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늘 긴장돼 있고 아까 A타입 스타일의 남자들이죠. 사람들 A타입의 사람들이 이러한 긴장 방출을 잘 못해요. 그래서 좀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하고 결과 중심보다는 과거 중시하는 이러한 어떤 생활 패턴 내지는 일 수행 방법을 바꾸어 봄으로써 또 그때그때 긴장 방출을 자주 하는 쌓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이런 스트레스 대처 방법으로는 529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7번째 인지적 기법이라고 해서 가치관을 전환시킨다. 아까 제가 라자루스라고 할 학자 얘기했잖아요. 그죠? 인지적으로 판단을 해서 과연 이 스트레스를 내가 버틸 만한 내 내부적인 자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면 의외로 큰 스트레스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요소를 내 속에 있는 나의 역량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냉정하게 판단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행동이 아니라 B 타입 행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530페이지 위에서 밑에서 가면 좋겠네요. 밑에서 10번째 줄인가요? 스트레스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스트레스 자꾸 피하면 될 일이 아니죠.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과연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가, 해결할 방법은 없겠는가, 또 나를 지지할 사회적 지지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찾음으로 해서 정서적으로나 평가적으로 또는 정보적인 측면에서 내가 활용할 정보 그 다음 또 평가, 냉정하게 평가해서 이것은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내가 견딜 수 있다 뭐 이러한 평가를 습관적으로 잘 한다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기는데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임팩트 있게 딱 얘기합니다. 533페이지 제일 밑에 양가로 9번입니다. 직무 스트레스 관리 전략이에요. 1차적 관리, 2차적 관리, 3차적 관리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면 1차적 관리는 출처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나올 만한 그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아예 애초부터 딱 관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내 성격하고 안 맞아 이렇게 판단되면 빨리 직무 재설계를 해서
그러한 생각 자체, 그러니까 뭐 안 맞다, 부적합하다 이 자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반응 지향적 관리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 이제 스트레스가 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 예를 들면 고객 관리가 나 좀 안 맞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게 되어서 고객과 마찰이 일어나서 내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생겼어요. 그럴 때는 빨리 어떤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자신의 어떤 생체 리듬과 관련해 가지고 이완시킨다거나 또 스트레스 관리 훈련을 하게끔 해서 그 부분을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거고요. 3차 관리는 정우지향적 관리 전략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의 어떤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좀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좀 치료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의학적 치료를 한다든가 심리치료나 아니면 종업원 지원 프로그램을 풀 가동시켜서 이 종업원의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단계죠. 첫 번째 거는 일단 출처지향적, 출처 자체를 아예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발생했을 때 낮은 단계의 어떤 그런 치료적이거나 대처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3차 관리는 이제는 조금 중증의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치료적인 것, 상담이라든가 심리치료 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 이런 관리를 3차 관리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직업심리학 1차 대비 공부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는데요. 문제는 좋은 시험 결과가 좋아야 끝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